청담동 헤리티지 산후조리원의 VVIP 스위트룸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고요한 성역이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감돌았고 통창으로는 눈부신 서울의 햇살이 부서져 들어와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실내를 부드럽게 감쌌다. 갓 태어난 딸 다은이를 품에 안은 차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의 일부처럼 보였다. 여튼 미소를 머금은 그녀의 얼굴에는 출산의 고단함 대신 충만한 행복감이 서려 있었다. 은성그룹 차회장의 고명딸, 명석한 두뇌와 빼어난 미모로 한때 경영 일선에서 주목받던 별. 그런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을 때 세상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다정하고 명민했던 남자 백현우. 그와의 사랑은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인 다은이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우리 아가 엄마 목소리 들려요. 서연이 속삭이자 아기는 만족스러운 듯 작은 입을 오물거렸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훤칠한 키의 남자가 들어섰다. 손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약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우리 공주님은 잘 자고 있었어. 백현우였다. 그는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다가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꿀처럼 달콤했고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고생 많았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낳아줘서 고마워. 당신 딸인데 당연히 예쁘죠.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현우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자상하고 헌신적이며 아내와 딸을 끔찍이 아끼는. 서연은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만 받고 올게. 현우는 휴대폰을 들고 스위트룸에 딸린 작은 테라스로 나갔다. 유리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서연은 잠든 아기를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남편이 가져온 꽃다발의 향기를 맡았다. 행복감에 온몸이 나른해졌다. 문득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문에 가까워질수록 희미하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속삭이던 다정한 톤이 아니었다. 훨씬 더 은밀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서연이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문 옆에 멈춰 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수진아, 보고 싶어 죽겠다. 조금만 더 참아줘. 응. 수진, 오수진. 그의 고향 첫사랑 이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래, 당연히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했어. 다행이다 정말. 아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은성바이오 주식 넘겨주기로 한 거 도장 찍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것만 끝나면 나도 이제 내 기반이 생기는 거야. 그럼 바로 이혼 서류 낼 거야. 이혼.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귀에서 윙하고 이명이 울렸다. 차서연 걱정할 거 없어. 원래부터 몸도 마음도 약한 여자야. 문제 안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곧 정식으로 결혼식 올릴 수 있어. 내가 우리 아들 내 손으로 당당하게 호적에 올릴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결혼, 그녀의 행복.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의 다정함, 그의 헌신,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으며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맞서면 그가 만들어 놓은 정신적으로 약한 아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게 될 뿐이다. 서연은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현우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보기 전에 그녀는 다시 침대 옆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덜컹거렸지만 표정은 갓잠에서 깬 사람처럼 평온했다. 잠시 후 현우가 밝은 얼굴로 테라스에서 돌아왔다. 미안, 통화가 길어졌네. 별일 아니야. 그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피곤하죠. 어서 들어가서 좀 쉬어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현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순종적인 미소에 만족하며 잠시 쉬겠다며 침실로 들어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다시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세상 모르고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 자신의 모든 것,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맹세의 눈물이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가 강해질게. 너와 네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아빠라는 그 인간에게서 전부 다 되찾아올게. 그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방금 아이를 낳은 유약한 산모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던 순진한 여자는 죽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된 은성그룹 차 회장의 진짜 딸 차가운 전략가 차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헤리티지 산후조리원에서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집안의 공기는 서연이 자리를 비우기 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온기가 아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갓 태어난 딸 다은이를 돌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온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연기했다. 백현우는 아내의 이런 모습에 완전히 안심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침내 장인인 차 회장이 은성바이오 주식 일부를 다은이의 명의로 신탁하고 그 관리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날, 그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날 저녁 다은이가 잠든 후 현우는 서재에서 서연을 마주했다.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안건을 상정하는 임원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세어연 씨,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읽고 있던 책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놀란 듯 가늘게 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우 씨. 알아들었을 텐데 우리 이혼하자고. 그는 시선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우린 너무 많이 달라졌어.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좋은 기억만 남았을 때 끝내는 게 맞아. 양가 어른들께는 조용히 원만하게 합의하는 걸로 말씀드리자고. 그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의 차가운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그는 서연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원래부터 감성적이고 약한 여자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예상은 다음 순간 완전히 빗나갔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같이 화가 난 차민준이 뛰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냉검한 표정의 차 회장이 서 있었다. 서연의 오빠인 민준은 그대로 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 배음 망덕한 새끼가 내 동생이 내 놈 새끼 낳아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네가 사람이야. 민준의 주먹이 올라가는 순간
모두를 경악하게 한 일이 벌어졌다. 안 돼, 오빠 제발. 차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선 것이다. 그녀는 현우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오빠를 향해 애원했다. 이러지 마 오빠 제발. 민준과 차 회장은 딸의 돌발 행동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을 위해 나서주기는커녕 저 배신자를 감싸고 돌다니.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계산된 눈물이었다. 아으, 하가용. 그녀는 현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절규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아기한테만 신경 쓰느라 당신 외롭게 했죠. 미안해요. 여보 제발. 제발 나 버리지 마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내.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현우조차 당황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은 이내 비릿한 만족감과 경멸감으로 바뀌었다. 역시 이 여자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었군. 서연은 이번엔 분노로 얼굴이 굳어있는 아버지와 오빠를 향해 무릎으로 기어갔다. 아버지 오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나쁜 아내였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바뀔게요. 제발. 우리 현우 씨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차 회장과 차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알던 총명하고 당당했던 딸 동생은 어디로 사라지고 웬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자존심도 없이 매달리고 있었다. 차 회장의 머릿속에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차소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게 제정신이 아니면 뭐예요. 서연은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그 공간에 있던 세 남자는 각기 다른 생각에 잠겼다. 차 회장은 딸의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차민주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리고 백현우는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이유는 시간 문제일 뿐 이제 모든 주도권은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결국 차 회장과 민주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실망과 우려만을 가득 안고 돌아가야만 했다. 그들이 떠나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인심 쓰듯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재호봐, 내가 가족들까지 끌어들이지 말자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일단 진정하고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연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 위로 핏기 하나 없이 차갑고 섬뜩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다. 그녀는 이제 모두에게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이성을 잃어버린 가련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속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완벽한 가면 뒤에서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할 것이다. 차서연의 항복 선언 이후 평창동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백현우는 아내의 유약함을 재확인하고 이유는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하며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쐐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아들도 못 낳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 올라와서 이혼을 종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평생을 시골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인물이었다. 아들이 재벌계 장가간 것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기면서도 잘나고 배운 며느리에게 은근한 자격지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들과 떼끼는 세상의 유일한 법칙과도 같았다. 박 여사는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한다름에 서울로 상경했다. 그녀는 으리으리한 저택의 규모에 잠시 주눅이 드는 듯 했지만 이내 아들의 등을 믿고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아가, 너는 이 넓은 집에서 대체 뭘 하고 지내는 게냐? 거실 소파에 보란 듯이 다리를 꼬고 앉은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혀를 찼다. 현우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귀한 우리 현우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는 것이며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내조는 잘하고 있는 것이야. 듣자 하니 딸애를 낳았다며 쯧쯧쯧. 재벌가 맏며느리라는 애가 첫 배부터 아들도 못 낳고 우리 수진이는 뱃속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품고 있다는데 넌 내 분수를 알고 알아서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박 여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현우는 이쯤에서 서연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혹은 참지 못하고 대들기를 기대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를 정상적이지 못한 며느리로 몰아가기에 좋은 그림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박 여사의 모진 말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차를 따랐다. 그리고는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차분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와 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대들기는커녕 너무나도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오히려 당황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변찮지만 제가 어머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집사가 최고급 브랜드의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들어왔다. 그 안에는 최신상 명품 가방과 옷, 그리고 고급 화장품 세트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건 서연은 자신의 지갑에서 검은색의 한도 없는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박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돈 걱정 마시고 이걸로 서울에 계시는 동안 편하게 쓰세요. 제 작은 사죄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명품 가방들과 꿈에서나 보던 검은색 카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탐욕과 허영심이 그녀의 얼굴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서연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어머님, 우리 현우 씨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걸요.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다음번에는 꼭 어머님 원하시는 아들을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서울에서 편히 쉬면서 아들 며느리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서연의 말은 박 여사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바꿔놓았다. 굳이 지금 당장 이혼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가난하고 촌스러운 시골 애를 며느리로 들여봐야 자신에게 떨어질 콩고물 하나 없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자신은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귀부인처럼 살면서 며느리가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나중에는 손주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저렇게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며느리라면 앞으로 휘어잡기도 쉬울 터였다. 박 여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아가,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 네가 뭘 알겠니? 다 우리 현우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거지. 그녀는 현우를 돌아보며 짐짓꾸짖는 투로 말했다. 현우야, 너는 내 처가 이렇게 애쓰는 거 안 보이냐?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애를 잡고 그래. 일단 좀 지켜보자꾸나. 현우는 눈앞의 상황 전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어머니가 고작 몇 시간 만에 어리석은 아내의 편으로 돌아서 버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것이 바로 그 어리석은 아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실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박 여사는 최고급 안마의자에 누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즐거워했고,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옆에서 과일을 깎아 바치고 있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복잡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서연이 그를 향해 희미하게 시선을 보냈다. 순종적인 며느리의 미소 속에 아주 찰나의 순간 차가운 승리자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복수극의 두 번째 막이 완벽하게 그녀의 승리로 끝났다. 백현우의 계획은 첫 단계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며느리를 압박하러 온 자신의 임무를 까맣게 잊은 듯 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서연이 내준 카드로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었고, 최고급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으며 서울의 호사스러운 삶에 완벽하게 취해 있었다. 아들이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글쎄, 좀 더 지켜보자니까. 새아가도 저렇게 싹싹하게 굴면서 노력하잖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너무 몰아세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변절에 현우는 속이 탔다. 설상가상으로 고향에 있는 오수진과 그녀의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그를 닥달했다. 현우 오빠, 도대체 언제 이혼하는 거야? 나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온단 말이야. 백서방 우리 수진이 동네에 소문 다 나면 책임질 겐가.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쪽에서는 어머니가, 저쪽에서는 수진이네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차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서재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덫에 걸린 짐승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지금이 바로 가장 크고 달콤한 미끼를 던질 때라고 판단했다. 그날 밤 현우는 회사 서류에 파묻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복잡한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하는 그의 앞에 서연이 조용히 위스키 한 잔을 내려놓았다. 피곤해 보이네요. 현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웬일이야? 당신이 내 서재에 다오고. 서연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얼굴로 말했다. 그냥 당신 힘들어 보여서요. 회사 일 많이 복잡해요. 그녀는 그가 보고 있던 서류를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다. 은성건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건의네요. 자금 조달 문제로 이사회에서 계속 발목 잡히고 있다면서요. 그녀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에게 좀 더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아직도 당신을 상무 자리에만 묶어두시는 게 안타까워요. 그녀의 말은 현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야망과 자격지심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차 회장의 사위라는 꼬리표 대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지.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비장한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우리 결혼 생활과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은성그룹의 부회장으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녀는 그의 승진을 그의 야망이 아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포장했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 부회장, 그 단어는 현우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자리. 그룹의 2인자, 차 회장의 사위가 아닌 명실상부한 실권자. 이 엄청난 제안 앞에서 그의 모든 의심과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찼다. 차서연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제 이성적인 판단까지 흐려졌다고 그는 확신했다. 매용청한 여자, 이런 식으로 제 무덤을 파는군. 그는 속내를 감추고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당신 정말 날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 역시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었어. 알았어,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당신이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겠어. 그의 목소리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완벽한 연기였다. 다음날 서연은 친정인 차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가 백현우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차 회장은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늑대 새끼한테 집안 열쇠를 통째로 맡기겠다는 개냐? 차 회장의 분노에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그놈이 네 뒤통수를 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그놈에게 더 큰 힘을 쥐어주는 척해야 더 크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저 더 이상 예전의 차서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 일부를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딸의 눈에서 3년 전 경영 일선에 있을 때 보았던 총명하고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이 되살아나는 것을 본 차 회장은 길고 깊은 한숨 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을 믿기로 했다. 며칠 후 은성그룹 내부에는 백현우 상무가 곧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현우는 의기양양했다. 그는 곧장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곧 모든 걸 다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세 식구 평생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그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잠든 딸 대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했다. 적의 손에 가장 강력한 칼을 쥐어주는 위험천만한 도박.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가장 화려한 함정이 이제 막 그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백현우의 부회장. 승진 소식은 그의 고향 마을의 금이 환향과도 같은 뉴스였다. 오수진과 그녀의 가족들은 동네 잔치라도 벌일 기세였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승진은 했는데 이혼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다. 수진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족을 찔렀다. 기다림에 지친 수진의 오빠 오태식은 결국 폭발했다. 그는 동네에서 주먹개나 쓰는 건달이었다. 그는 무작정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고 동생이 알려준 은성그룹 본사 빌딩으로 쳐들어갔다. 어이, 백현우, 어딨어? 내 매제 될 사람 좀 만나러 왔다 왜?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1층 로비에서 태식은 촌스러운 사투리를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험악한 인상과 막무가내식 태도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막 부회장이 되어 세련된 기업인의 이미지를 쌓아가던 백현우에게는 치명적인 망신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이끌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분노와 창피함으로 얼굴이 벌개진 채 태식을 만나야만 했다.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해. 자네가 우리 수진이 인생 책임진다며. 근데 왜 아직 이혼을 안 하는 게야? 현우는 억지로 지갑에서 두둑한 현금 봉투를 꺼내 태식의 손에 쥐어주며 그를 겨우 달랬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다 진행 중이니까요. 그는 촌스럽고 무식한 처남을 돌려보내며 처음으로 수진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깊은 짜증과 환멸을 느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천박함이라는 오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 무렵 차서연은 자신의 계획에 또 다른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딸 다은이를 데리고 청담동의 한 갤러리를 찾았다. 그림 감상을 핑계로 사실은 우연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박 여사는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며느리가 주는 용돈으로 치장하고 상류층의 문화를 즐기는 것에 흠뻑 빠져 있었다. 서연이 잠시 딸의 유모차를 살피고 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혹시 차서연 맞아? 고개를 돌리자 훤칠한 키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한성대학병원 외과의사이자 병원장 아들인 한도윤. 그는 서연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중마고우였다. 도윤아, 서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예쁜 아기 엄마가 됐네. 도윤의 시선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진심으로 반가워하면서도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근데 서연아, 괜찮은 거야?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애 낳아서 그렇지 뭐. 서연이 손사래를 쳤다. 두 사람이 반갑게 회포를 푸는 동안 도윤은 유모차 속에 대은이를 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을 매만지며 아이를 진심으로 예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그때 약속 시간이 되어 아내와 어머니를 데리러 온 백현우가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자신의 아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옷차림 넘치는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 현우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가진 격이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소위 말하는 구머니와 신흥재벌의 차이. 서연이 현우를 발견하고는 그를 소개했다. 여보, 이쪽은 제 오랜 친구 한도윤이에요. 한성대학병원 의사예요. 도윤아, 이쪽은 남편 백현우 씨. 도윤은 현우를 향해 예의 바르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눈빛은 상대를 분석하는 외과의사처럼 냉철했다. 현우는 그의 손을 마지못해 잡았다. 그는 자신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자격지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자신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올려다보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저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혹은 그 이상의 유대감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현우는 처음으로 날카롭고 불쾌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질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한 선생이랑은 꽤 친한가 봐. 서연은 창밖을 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하게 대답했다. 응, 도윤이 그냥 어릴 때부터 본 친구야. 괜한 생각 마요. 그녀의 그 무심한 태도가 현우의 자존심을 더욱 긁었다. 그날 밤 현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낮에 있었던 오태식의 무식한 소동과 갤러리에서 본 한도윤의 세련된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그가 꿈꾸던 수진과의 소박한 삶은 이제 촌스럽고 골치 아픈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반면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나약한 아내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류층의 남자와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는 여자였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부회장 자리와 이혼을 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서연의 가치가 그의 머릿속에서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뒤틀린 소유욕과 경쟁심리 때문이었다. 체스판의 주인인 서연은 이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현우의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서연이 그의 곁에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서울의 호화로운 삶에 만족하는 동안
그는 다시금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부회장으로서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은성그룹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사실은 차서연이 정교하게 설계한 절벽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경제 주간지에서 백현우가 상무 시절에 주도했던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실패를 대서특필한 것이다. 기사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그의 미숙한 판단력과 심지어는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그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서연의 팀이 익명의 제보자 형식을 빌려 언론에 흘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누구도 배후를 의심하지 않았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은성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이사회는 술렁였다. 이제 막 부회장 자리에 오른 현우는 사면촉에 몰렸다. 차 회장은 그에게 이번 사태를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만 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단상에 홀로 선 현우는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부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소문은 사실입니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고 당황한 기색은 역력했다. 기자회견은 그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차서연이었다. 그녀는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우아하지만 보수적인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폭풍 속으로 뛰어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 그 자체였다.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온 그녀는 당황한 현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은성그룹 부회장 백현우의 아내 차서연입니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집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연설은 치밀하게 계산된 한 편의 감동 드라마였다. 논란이 된 프로젝트. 네,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 남편이 너무나도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경쟁사들이 하는 것처럼 부정한 로비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은성그룹의 정도 경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 쉬운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실패라면 저는 그 실패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실패를 정직함이라는 미덕으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그리고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서서히 고였다. 제 남편은 지난 몇 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가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았을 때 그는 밤새워 저와 아기를 돌보면서도 단 하루도 회사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이런 마녀 사냥과도 같은 비난입니까?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기자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부디 제 남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훌륭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입니다. 저 그의 아내인 제가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것처럼 보이는 호소에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냉소적이었던 기자들의 표정은 누그러졌고 몇몇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능한 신임 부회장의 스캔들은 순식간에 헌신적인 아내의 눈물겨운 내조라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로 바뀌었다. 현우는 넋을 잃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가졌던 일말의 의심마저도 이 순간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다. 그는 거대한 감사함과 자부심, 그리고 아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우월감에 휩싸였다. 그는 차서연이 오직 자신을 향한 어리석고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현우는 충격으로 쇠약해진 아내를 부축하며 카메라 세례를 뚫고 빠져나왔다. 그는 차 안에서 서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서연은 그의 어깨에 힘없이 기댔다. 당신은 제 남편인걸요. 그녀는 연약한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냈다. 바로 완벽한 신뢰. 마지막 함정을 파기 위한 최종 준비가 끝난 것이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백현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논란의 중심에 선 신임 부회장에서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한 정직한 경영인으로 격상되었다. 대중은 그들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열광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백현우는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회사에서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고 여론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다. 무엇보다 아내 차서연이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에 두었다고 확신했다. 그녀 주위의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채 차서연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저기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해진 바로 그 순간. 그날 저녁 저택은 평화로워 보였다. 현우는 성공에 도취되어 기분 좋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서연은 그 곁에서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결전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 여러 개를 들고 현우에게 다가갔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아버지 법무팀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당신이 이제 공식적으로 부회장님이 되었으니 당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찬 수십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부회장 임명에 따른 공식 서류들이랑 주식 관련 서류, 그리고 기타 법적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이래요. 너무 복잡하죠. 현우는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았다. 부회장 임명장, 주식 양도 계약서, 온통 그가 원하는 단어들로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절차라고만 생각했다. 서연은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사실은 가장 유능한 변호사처럼 문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주기 시작했다. 이건 부회장 임명 동의서예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대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서 가장 마지막 장 가장 작은 글씨로 적힌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부회장의 직위는 대외 활동 및 의전의 하나며 주요 계열사의 재무 및 신규 투자 관련 이사회에서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어서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다은이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모성애로 가득 찬 듯 떨렸다. 당신이 저와 결혼하면서 증여받은 은성그룹 주식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 다은이 이름으로 신탁하는 거예요. 요즘 재벌계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대요. 상속세도 절감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요. 우리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재테크인 셈이죠.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놓았다. 그 신탁계약서에는 신탁재산의 유일한 수혜자는 딸 백다은이며 백다은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신탁의 관리, 운용 처분에 대한 모든 배타적 권한은
법적 후견인인 차서연에게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백현우는 아내의 현명한 제안에 감탄했다. 자신을 위해 부회장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이제는 자신의 재산까지 지켜주려 하다니. 그는 사랑에 빠진 여자가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만함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류의 세부 조항 따위는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역시 내 아내야. 똑똑하다니까. 그는 기분 좋게 웃으며 서연이 내미는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여기에 서명하면 되죠. 여보, 서연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서명할 곳을 부드럽게 가리켰다. 네, 여기요, 여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십 장의 서류 모든 곳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연은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내의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그녀는 서류들을 소중하게 챙겨들었다. 제가 내일 바로 법무팀에 전달해서 처리할게요. 그날 밤 현우는 완벽한 만족감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이제 은성그룹의 2인자이자 막대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는 부자였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방금 현우가 서명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고용한 사설 정보팀의 팀장이었다. 백현우 씨,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이제 2단계에 돌입하세요. 오수진의 가족에게 제안을 전달하세요. 제가 제시한 금액 그리고 기한은 48시간입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창밖에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백현우의 서명이 적힌 신탁계약서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가 직접 서명한 거부할 수 없는 덫. 그의 완전한 파멸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은성그룹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날, 백현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 서 있던 어제의 그가 아니었다. 이사들은 모두 일어나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차 회장마저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명했던 서류들은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백현우는 공식적으로 은성그룹의 부회장이 되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제왕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새로 배정된 회장실, 바로 옆에 웅장한 부회장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오수진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댄 채 승리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나야. 다 끝났어. 나 이제 공식적으로 부회장이야. 이제 이 세상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어. 그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떨렸다. 짐 싸.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접수하고 너랑 우리 아들 데리러 갈게. 그는 수진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두 개의 다른 부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현우의 고향 마을, 오수진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덩치 좋은 산에 몇몇이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고 수진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오빠인 태식은 도박빚을 받으러 온 조폭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차서연이 고용한 사설 정보팀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익명의 독지가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묵직한 돈가방 2개를 올려놓았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수진의 가족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 돈이면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빚을 갚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조건이 뭡니까? 태식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남자는 수진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오수진 양이 옆집 총각 김 씨와 오늘 당장 혼인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이미 모든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였다. 뭐라고요? 수진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 돈을 받고 빚을 청산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 이 돈을 포기하고 빚쟁이들에게 평생 시달리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손가락질 받으며 살든가. 남자는 덧붙였다. 참고로 저희 독지가께서는 오빠 되시는 분의 사채 내역도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그 내역이 아마 다른 분들 손에 들어갈지도 모르겠군요. 그것은 제안이 아닌 협박이었다. 수진의 가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돈. 그들에게는 백현우의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적인 돈이 더 중요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이게 어떤 돈인데 까짓 거 결혼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려. 어머니와 오빠가 울부짖는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결국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가 읍사무소에서 눈물로 얼룩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다. 남자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곧장 차서연에게 전송했다. 한편 서울의 백현우는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평소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은성건설의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법무팀에 관련 서류 준비를 지시했다. 잠시 후 법무팀장이 굳은 얼굴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부회장님, 죄송하지만 부회장님의 직무 권한에는 주요 계열사 임원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회장님께서 서명하신 임명 동의서 부칙 조항에 따르면 부회장님의 권한은 대외 의전 활동에 한정되며 주요 재무 및 인사 관련 안건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의 휴대폰으로 은행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객님의 은성그룹 주식 주가 백다운 미래 신탁으로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현우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명예뿐인 부회장 직함, 사라져버린 주식. 그는 그제야 자신이 서명했던 서류들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미친 듯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차서연,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속았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았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을 떠올렸다. 오수진,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들. 그는 이성을 잃고 책상을 뒤엎으며 포효했다. 그리고는 겉옷을 챙겨들고 미친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 고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자신에게는 아직 역전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가 절망적인 질주를 하는 동안 평창동 저택의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막 전송된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수진과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는 촌스러운 결혼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체크메이트. 서울에서 현우의 고향 마을까지 가는 고속도로 위 백현우의 고급 세단은 총알처럼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과도 같았다. 분노, 불신, 배신감,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그를 잠식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차서연의 계략일 거야. 수진이가 나를 배신했을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했다. 오수진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들은 그가 가진 마지막 폐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재벌가의 위선과 암투에 지친 자신을 구원해줄 순수하고 소박한 사랑.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는 차서연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갇혀있던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오직 오수진뿐이라고 생각했다. 몇 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 마침내 익숙한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린 마을은 고요했다. 그는 곧장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바로 그때 마을 회관 쪽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낡은 마을 회관은 싸구려 전구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동네 잔치가 한창이었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모든 음악과 웃음소리가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단상 중앙에 어설픈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오수진을.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지만 마냥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수진의 가족들은 술에 취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수진이 그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다. 수진아.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수진의 오빠 오태식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다. 무슨 지식인 보다시피 내 동생 결혼식이잖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서 잔치 분위기 망치고 있어. 형님, 누가 내 형님이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태식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서울에서 온 부회장 나으리, 여긴 이제 볼 일 없으니 꺼지시지. 자네가 주겠다던 공허한 약속보다 이 양반이 내놓은 진짜 돈이 우리한텐 더 중요하거든. 우린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야. 돈. 그제야 현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의 배경과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가 믿었던 순수한 사랑은 결국 돈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진을 향해 절규했다. 오수진, 내 뱃속에 있는 애는 내 애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에 겁에 질려 울고만 있던 수진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소리쳤다. 오빠 애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나한테는 남편이 있는 몸이야.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그녀의 말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어쩌면 아이조차 자신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그는 완벽한 바보, 철저한 호구였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현우는 태식과 동네 청년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 나왔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내쫓겼다. 텅 비고 부서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서울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었다. 그가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창동의 저택으로 향했다. 차서연, 그 여자와 마지막 단판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저택 역시 텅 비어 있었다. 그를 맞은 것은 차가운 표정의 집사뿐이었다. 사모님께서는 회사에 계십니다. 회사.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밤늦게 다시 은성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오직 한 곳 가장 꼭대기층인 회장실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회장실. 아버지만이 앉던 그 거대한 가죽 의자에 차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원피스가 아닌 몸에 딱 맞는 날카로운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천천히 그를 향해 의자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알던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사랑도 미움도 슬픔도 아닌 오직 절대적인 지배자의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백현우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돌아온 탕자를 내려다보는 여왕처럼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왔어. 그 한마디에 백현우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심판의 시작이었다. 백현우는 거대한 회장실의 압도적인 위압감 속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여자를 마주했다. 그의 아내 차서연.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낯설고 차가우며 위험했다. 차서연. 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네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처음부터 전부 다 그 눈물도 그 애원도 전부 연기였어. 서연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 뒤편에 거대한 벽면 스크린이 켜지며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3개월 전 산후조리원 테라스에서 그가 오수진과 은밀하게 통화하던 모습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회장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이혼 서류 낼 거야.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희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래, 연기였어. 네가 내 딸의 인생이 걸린 자리를 다른 여자와 내 아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던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거대한 무대가 되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거리며 사형수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네가 내가 울며 매달리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 가면을 만들고 있었어. 네가 네 어머니를 앞세워 나를 압박했을 때 나는 네 가장 강력한 아군을 돈으로 매수했지. 네가 부회장이라는 감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을 때 나는 네 무덤을 팔 가장 좋은 삽을 내 손에 쥐어준 거야, 백현우.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아닌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넌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넌 그저 네 자격지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차서연이라는 허상을 사랑한 척 했을 뿐이야.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2뭉치를 그의 앞에 던졌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두꺼운 고소장이었다. 그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 서류야. 서명해. 위자료는 없어. 네가 결혼 후 증여받은 모든 주식은 이미 내 딸 다은이의 신탁계좌로 넘어갔으니 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그리고 이건... 그녀는 고소장을 가리켰다. 네가 부회장 자리에 앉기 위해 저질렀던 각종 배임 횡령, 그리고 경쟁사로 빼돌린 내부 정보 내역이 담긴 고소장이야. 지난 몇 달간 내 모든 움직임은 내 감시에 있었거든.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주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내 딸과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러면 이 고소장은 내 서랍 속에서 잠자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맘을 먹거나 내 주위를 맴돈다면 난 네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만들어줄 거야. 백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힘도 돈도 아군도 없었다. 그는 이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차서연이라는 여자를 그리고 은성그룹을 너무나도 얕보았다. 그는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대은이를 봐서라도 내 딸 이름 내 더러운 입에 담지 마.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게 줄 동정심 따위는 네가 내 딸의 자리를 다른 아이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미 사라졌어. 서명해. 결국 현우는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가 서명을 마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하리라 믿었던 그 빌딩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몇 달 후 은성그룹 회장실. 부회장 명패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회장 직무대행 차서연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빛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로비로 내려오자 익숙한 미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도윤이었다. 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고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복수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도윤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은성그룹 빌딩을 걸어 나와 서울의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한편의 길고 긴 복수극의 끝이자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한 여왕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